네, 지금 최근에 왜 우리 대한민국만 이 모양인가, 우리나라 출산율이요,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니 어떻게 좀 잘은 모르지만 이거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오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에 심각한 거 집값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 0.75, 이대로 괜찮은가? 왜 우리나라는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진 건 30대 입장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부동산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이 엄청 오르면서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결혼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결혼했더라도 애 낳기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서울 전셋값 6억은 예산일이고 매매값이 12억은 기본이잖아요. 이러니 누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어요? 인구 감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는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결국 집값은 떨어지는 것 아닐까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길게 봐야 알겠지만 출산율 0.75라는 숫자는 좀 심각해 보이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왜 애를 안 낳을까?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너바나님, 너나이님, 코코디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런 또 요즘 또 최근에 또 출산율과 관련된 그런 또 이제 발표들이 나오면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많아지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네. 이거 진짜 이거. 그쵸? 이거 장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거 보고 나서 우리 작가님이 저한테 이거 소재를 주고 나서 제가 0.75 이러니까 감이 안 오는 저도요. 거야. 이게 얼마지? 근데 기사는 막 몇 개 찾아보니까 OECD 중에 합계 출산 한 명이 안 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대. 맞아요. 근데 심지어 0.9 몇도 아니고 지금 0.75인 거야. 그래갖고 이거 심각하네 하고 제가 우연히 보다가 그 명수를 봤거든요. 2022년 6월 이 보니까 통계청에서 분기에 한 번씩 인구 동향 보고라는 걸 하더라고요. 봤는데 22년 6월 달 기준으로 한 달에 2만 명이 안 나왔어요.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네. 한 달에 2만 명도 안 태어났어. 그리고 심지어 부산은 890 몇 명 나왔다. 부산시 전체에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밀레니엄 학번이거든요. 네네. 00학번? 이거 뭐 웃네 여기. 나 태어났는데 말해서. 근데 00년에 제가 수능 시험 봤잖아요. 네네. 제 기억으로 60만 명인지 80만 명인지 재수생 포함해갖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저랑 비슷한 저처럼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 60만 명 막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만 해도 솔직히 대학 다 갔잖아. 막 그냥 시험 다 봤잖아, 고등학생이면. 근데 한 달에 2만 명이면요 1년이면 20만 명. 그러네. 4분의 1 토막난 거야. 그러니까 나 이게 너무 쇼킹하더라고. 이거 보고 0.75보다 이게 와닿더라고. 한 달에 2만 명도 안 나온다는 게. 코크님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막 어땠어요? 학교에 막 반 50개 있지 않았어요?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라서. 나도 국민학교였어. 국민학교 맞아? 아마 너바람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오전반, 오후반. 교실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사람은 너무 많고, 맞아요. 교실은 부족하고, 아이들은 많고 하니까, 오전에 가고, 또 이제 얘랑 바톤 터치하고, 제가 오후에 이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 때는 그랬어요. 반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막 20반, 막 18반, 막 19반. 요새는 10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지금 4개 반 있는 데도 있고.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저희 때는 60명 넘었죠. 제 번호가 60 몇 번 막 이랬는데. 나도 내 기억으로 50 몇 번까지 있었어. 나도 60 몇 번까지 있었어. 지금은 거의 뭐 2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각해 진짜. 걱정이네. 그리고 또 저희 신랑이 이제 정읍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최근에 이제 가서 봤는데 중학교 그게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 중학교에 졸업생이 한 명이야. 그 한 명을 위해서 이제 졸업식을 이제 열고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진짜. 특히나 이제 지방은 이제 더 그런 게 더 이제 심하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저희 때보다 지금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또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맞아요. 그러면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최근에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오은영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녀에 대한 관점이 예전에 농경사회 이런 농업사회에서는 아이를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실 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자녀를 생산자로 여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노동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은 애가 4이고 저 집은 애가 8이면 저 집이 우리 집보다 농사를 2배 빨리 그렇지, 더 짓겠구나. 빨리 짓는 거지. 특히나 이제 그러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이제 집안을 위해서 더 뭔가 이제 생산 헌신하고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어. 근데 지금은 요즘 같은 시기는 오히려 또 자녀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재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돈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교육비 들어가고 이제 뭐 또 맞네. 키우면서 육아하면서 먹는 거 이것저것 또 어떻게 유기농 먹이고 유기농. 그렇죠. 또 크면은 또 이제 뭐 결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비부터 해가지고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되게 와닿았던 게 저도 임신을 딱 했을 때 좋은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 그러면 내 인생 이제 끝인가? 진짜? 그런 생각 솔직히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이제 직장 생활을 더 계속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직 이걸 쓴다고 해도 다시 그걸 쓰고 나서 돌아갔을 때 과연 내 자리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다시 또 이제 출산을 하면 아이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좋기도 했지만 이제 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그때 들었었어요. 하긴 또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지만 그땐 더 지금보다 심했으니까. 더 했으니까 그쵸. 그 여성분들 거의 그게 15년, 18년 전 일이니까 그때 이제 더 심했던 그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으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부담이 돼서 아이 낳기 쉽지 않다. 그러면 아이를 가지면 그 돈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직장을 더 못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이렇게 겹쳐지게 되고 이러지도 그때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뭐 남자분들도 부담이 되겠지만 여성분들한테 특히나 그런 게 더 크게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좀 약간 기사를 보면서 이런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여성분들 예전엔 다르게 예전에 저희 부모님 때는 아버님이 이제 회사 다니시면 그렇죠. 같이 어머님이 육아를 해주고 육아를 했잖아요. 해주고. 근데 요새는 다 같이 대부분 일하니까. 다 일을 하고 맞아요. 맞벌이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맞벌이 하는 여성분들이 이제 회사를 끝나고 나서 또 육아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우리나라 평균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일하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하루에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야.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오케이. 근데 남자는 거의 10분. 네? 10분이요? 그래서. 넌 이런 얘기 하지 마. 갑자기 여기 남성분들 지금. 나인이도 좀 약간 그럴 거야. 손도 까딱 안 해가지고. 일어나라, 예술들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도 좀 마음이, 그래서 이해는 되더라고요. 처음엔,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했는데. 솔직히 너무 현실적인 힘들죠. 얘기들이. 되게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 일하고 와서도 힘든데 그런 가사적인 부담이 거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현실적으로 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사실 요새 또 요새 또 느낀 거가 요새 젊은 세대들 얘기해 보면은 생산자 소비재 있잖아요. 그 처음에 저희 기사 읽는데 사치제라고. 근데 요새는 근데 요새 또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는 꼭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런 것들이 되게 보편적인 정서였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날 때마다. 그런데 요즘은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맞아. 그냥 한 명만 되게 귀하게 키우자. 또는 그냥 뭐 없이 우리 둘이 같이 뭐 해도 되지 뭐 이런 분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을 때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책임감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방향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무 준비 안 돼 있고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되게 또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또 많이 그런 걸 보게 되니까 근데 그 준비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지 그 기준은 또 뭔지 이건 또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새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도 안 하는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아까 서울이 0.6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인데 가장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인식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코크님 말한 부분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막상 또 이제 요새 여유 있는 분들도 내가 여유 있어도 뭐 한 명만 낳아야지 뭐 하거나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집값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집값이 워낙 영향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집값 평균이 이제 10억이 넘으니까 사실 내가 평생 월급을 안 쓰고 다 모아도 사실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영향이 있고 또 그런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인구나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특히 지방에서도 더 그런 게 심해지니까 그럼 지방에서 내 집 마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게 세대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인류가 지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다 인류가 이어져 온 거는 자녀를 낳아서 자기 후손들이 이렇게 쭉 뻗어 나가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심지어 전쟁들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어찌 보면 뭐 본능적이고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제일 결정적인 건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낳는 건 청년들, 젊은 세대가 낳는 건데 이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맞아. 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뭐 우리 여성분들 일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문제, 인식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또 그 부동산 얘기를 또 하니까 부동산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 부동산 무서워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바로 있을 것 연결이 같아요. 그쪽으로 네.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이 얘기하면은 이 나라가 안 나올 데가 없어. 어딘지 아시죠? 일본. 빠지면 섭빠지 재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20년, 30년 빠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돼서 인구의 구조가 쉽게 말해서 완전히 늙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게 그 자산 시장에 직격탄을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요. 일본하고 똑같이 고령화가 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선진국 중에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빠릅니다. 왜? 선진화될수록 자녀를 낳는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규모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빠른 시기에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국가들 대부분 아시아는 뭐 일본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죠. 유럽. 그리고 미국 요 정도인데 미국은 제외. 왜? 미국은 전 세계 20대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근데 유럽은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 중에 일본하고 똑같은 양상으로 됐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독일이랑 이탈리아는 어떻게 됐냐? 집값이 어마무시 올라갔습니다. 다 비싸잖아요. 네,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또 그 처형네가 그 독일에 사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독일도 굉장히 비싸고, 이탈리아도 엄청 비싸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1.27명 정도. 근데 이게 유럽에서 거의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한지 느낌 오죠. 근데 그래도 유럽 꼴찌. 그리고 고령화도 엄청 많아. 근데 집값이 올라. 그럼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정도 계속 안 좋아져서 역성장이 났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은 전체 국가 생산액, 그러니까 GDP의 70%가 내수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제품 100개 중에 70개를 일본에서 소비하는 거야.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 소비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내수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 일본인들이 점점 늙어갈수록 그 내수 시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또 안 됐어. GDP, 뭐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따라잡혔잖아, 지금. 근데 우리나라나 그런 유럽 국가들, 독일 같은 데는 어떠냐면 수출 의존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소비력이 쪼그라들어도 대외적으로 기업들이 혁신하면서 대외적으로 수출액을 늘리면 전체적 경제 규모는 커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하나, 이민자예요, 이민자. 독일 국적, 독일인, 그러니까 독일인은 줄어들어.
근데 독일로 순수 독일인 옛날부터 게르만족은 줄어드는데 그 이민자들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개 독일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되게 놀란 게 제가 이거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독일 인구의 10% 이상이 이민자 출신이에요. 벌써. 그래서 총인구를 방어하고 있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은 뭐 길에서 살아요? 집에서 그 사람들이 주택 매수 수요로 돌변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도 여기서 대를 이어서 한 세대, 두 세대 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자리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부자도 나올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외질이 터키. 외질. 터키 축구 선수 외질. 메스트 외질. 근데 독일 사람이야.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막 지중해 막 죽음의 보트라고 해갖고 그거 타고. 맞아요. 그 북아프리카 같은 인접 지역, 유럽의 인접 지역, 북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아요. 거기서 뭐 불안해하거나 이런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난민들. 인도적이라는 명분으로 많이 받았죠. 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가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탈리아도 그래서 전체 인구의 뭐 8%인가가 이민자 출신. 근데 일본은 어땠냐? 이게 결정적 차이인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까다로웠어. 일본 국적 취득하는 게. 외국인들 안 받아. 왜냐면 그건 일본 특유의 그 폐쇄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늦게 한 거죠. 아, 우리 인구 쪼그라드는데 어떡하지? 괜찮겠지 뭐. 우리나라 1억 명이 넘는데 뭐. 실제로 너무 쪼그라드니까 이제 조금씩 받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취업 안 될 때 일본 가서 취업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본 고령화가 너무 심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취업난이 극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똑똑하고 부지런해. 가가지고 그냥 일 다 해버리는 거지. 근데 되게 문제는 지금도 일본은 별로 안 받아요. 외국인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티는 내지 않지만. 그래서 이 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볼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지금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나 방송 이런 거를 막 공부를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일본처럼 된다. 혹은 우리나라는 뭐 일본처럼 안 된다. 이런 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 각각의 차이가 뭐였는지를 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뭘 중요하게 보냐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는 인구 감소의 속도.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왜? 인구가 막 100년 동안 서서히 줄어. 그러면은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구가 뭐 30년 사이에 막 반토막이 나. 그러면 이제 확. 그러니까. 근데 이 인구 감소라는 키워드에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속도로 줄어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위험해요. 맞아요. 너무나 빨라.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인구 감소 속도보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적게 태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두면 안 돼. 만약에 인구 감소가 뭐 0.75였는데 이게 뭐 1.2, 뭐 이 수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휴가 되는 거지, 일단. 그거 성공한 나라가 있느냐? 있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 2명까지 회복시켰어. 네, 그러니까 굉장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이민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제한 외국인들의 수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약간 희망적입니다, 여기선.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60만 명 정도를 받았어요. 6만 명 정도 받은 거죠, 연. 근데 우리나라는 130만 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1년에 13만 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20만 명 초반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 태어나는 수만큼이 매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좀 적극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주택시장의 수요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어떨까. 지금은 아직 일본처럼 된다, 유럽처럼 된다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왜 소위 말하는 학군지 있잖아요. 네. 저희 PD님이 93년생이에요. 근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반이 17반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93년생인데 17반까지 있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학군지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제 빡시게 공부하는 이제 그런 환경에 있던 친구예요.
그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구감소 심해지면 아이들 키우기 좋은데 그런 데로 사람들이 계속 더 몰리고요. 몰린다. 나머지는 그냥 폐교 될 거다. 폐교. 그러면서 주택 시장의 수요들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극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더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시고 부동산 공부하고 내 집 마련하실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 보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모르지만 만약에 하락장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값이 막 쭉 빠지는데 제가 이전 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 집 마련 매수 타이밍을 내가 막 보고 있었어. 일단 가려고 하는데 단지를 내가 3개 놓고 고민을 하는데 이 중에 한 단지에 애들이 바글바글해. 그럼 이제 애들 바글바글하면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현명한 의사결정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학군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걸 따로 챙겨보지 않아도 지금 아이들이 얼만큼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만 보아도 어느 정도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 제가 보는 법 알려드릴까요? 네. 아이들 많은지. 평일에요. 하루 휴가 내시고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단지를 돌아다녀보세요. 3시에 하원하고 학원 가거나 하원하고 놀이터 가거든요. 맞아요. 그때 단지에 애들 소리 엄청 많이 나고 막 난리다. 그럼 일단 여기는 뭔가 있는 거야. 애들 키우기 좋은 거야. 난 실전 투자자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보고 현장 더 오히려 가니까. 느낄 수 있는 거다. 네. 또 이렇게 출산율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이를 이제 낳음으로 인해서 되게 물론 힘들고 부담되는 부분도 그쵸. 상당히 많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그럼요. 근데 또 이제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장점도 또 많이 있고, 또 아이가 있음으로써 더 책임감이 강해지고, 또 여기서 한 단계, 커지고. 내 행복도 더 커지고, 또 여기서 내가 한 단계 어떻게 하면 또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고민하게 되고, 최고의 동기부였어. 동기부여, 그 간절함.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자고 있는 거 보면은 운동화끈 묶게 돼 있어. 진짜. 저도 만약에 솔직히 자녀가 없었다면은 부동산 나도. 뭐 재테크 나도 관심 안 이렇게 가졌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맞죠. 얘네들한테 또 내가 자라왔던 그런 좀 힘든 부분을 또 같이 똑같이 겪게 해주기 싫으니까 더 그걸로 이제 더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또 돼주는 그런 존재가 또 자녀이지 않나 또 그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만아님은 책에다가 아이들한테 편지 쓰셨잖아. 나는 어제 우리 아이가 네. 내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다리를 주물러 주더라고. 아. 몇 살인데. 어이구야. 되게 놀랐고, 부러워. 키운 보람이 있구나. 진짜 생각이 우리 들더라고. 딸은 나한테 아빠 좀 주물러봐.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근데 특히 나도 또 옛날에 딸들은 그랬는데. 더더군다나 또 아빠한테 더 이렇게 시켜먹는 게 있어요.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소소한 행복들이 그렇네. 있답니다, 여러분. 네. 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또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근데 또 어려운 분들은 속상해. 그런 분들 같은 경우한테는 오히려 좀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검사하고 막 이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보험 처리 안 되고 맞아요. 이래서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또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서 그런 분들이 또 좀 아이를 또 잘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솔직히요. 저 세금 많이 내는데 저 세금 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